죽음이 다가왔을 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고, 경주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 저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늘 후회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연은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깊은 후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사연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역시 후회로 가득 찬 제 인생을 누군가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저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면 욕을 먹을 게 뻔한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절대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제 거울이 되어주셔야 할 부모님은 배울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풍족한 집에서 풍족하게 살아서 돈으로 뭐든 다 된다는 생각으로 악의 없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버지와 모든 괴로움을 돈 때문에 눈 감아주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어찌 제가 거울처럼 그들의 모습을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가장이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뭘 더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당신이 해야 맞는 일 아니야? 돈만 벌어다 주면 다 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애 졸업식이니까 일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지 않냐고. 당신이 이야기하면 휴가 하루 못 낼 직급도 아니고 그렇게 그게 어려워요?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지금 너도 내 딸도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많아? 그럼 나도 돈 벌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 있을까? 집에 들어앉아서 애 졸업식이고 학원이고 그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날백수처럼 집에 있길 바라는 거야. 스스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유세야. 애만 낳고 나서 단체로 정신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됐어요. 그만해요. 애 들어요. 그 어린애는 방문에 귀를 대고 밤마다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린 마음의 방향이 이상한 곳으로 굴절되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무책임하고 저런 식으로 막말을 쏟아내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 저는 그걸 고스란히 참고 사는 저희 엄마 탓을 했었던 걸까요? 결국에 엄마 역시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을 놓지 못해서 아버지의 저런 잘못된 행동들도 다 참아주면서 지내는 거라고. 그런 엄마가 속물인 거라고.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에는 많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는 철없이 그렇게 엄마를 바라봤었네요. 그런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의 갑작스러운 졸혼 통보는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졸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졸업 혼인의 준말로 왜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도 졸업 선언을 해서 뉴스에 한동안 화제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졸혼 통보를 하셨어요. 결혼을 졸업한다는 이야기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도 하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거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의 졸혼 선언 덕분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정말 지치지도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싸움을 하실까? 신기하기만 했던 저희 부모님이 제가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지 사실 이혼과 마찬가지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알 건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상황들에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랑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싸웠니? 나도 이제 너희 아버지랑 얼굴 맞대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관계를 졸업하기로 했어. 네가 성인이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도 지금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어. 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라. 제 반응이 어땠냐고요? 당연히 더 듣지도 않고 벌컥 화를 냈죠. 처음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이고 본인들 생각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달래야 하고 혼자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희 아버지랑 살아보니까 맞지 않더라. 차라리 이혼을 해. 결혼이라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못해. 나 결혼할 때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 노릇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버지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라고? 말이 좋아 결혼이지. 그냥 아버지가 이혼하고 위자료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알겠다고 한 건 아니고? 자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 당시에 엄마에게 어떤 속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졸혼 선언을 하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다가 달랬다가 매달렸다가 혼자서 온갖 난리를 쳤었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않긴 했지만 엄마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엄마한테 더 징징거렸던 것 같긴 해요. 왜 본인이 졸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버지한테 마음이 있는데도 헤어져 사는 게 두 사람한테 더 좋은 일이고 마음 편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막 성인이 된 저를 앉혀두고 엄마는 구구절절 설명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여태 어떻게 버텨왔나 싶더라고요. 몇 번이나 임신에 실패하고 제 위로 아이를 둘이나 떠나보내고 나서 어렵게 얻은 게 저였는데 시댁에서는 그렇게 애들 다 죽여가면서 겨우 얻은 게 딸이냐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문제가 있어서 애가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고.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따지면 엄마만큼 슬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도 죽을 것만큼 힘들었는데 누구 하나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게 더 끔찍했다네요.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대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들보다 차분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마음 깊은 곳이 골마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한테 화 한 번 내신 적이 없고 항상 웃는 낯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니까 우울증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졸혼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그동안 먹고 있었던 우울증 약을 한아름 들고 나와 보여주는데 그건 역시 너무 충격이었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찾아왔던 건 아버지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였어요. 대체 아버지는 엄마의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놓은 걸까? 엄마가 아버지랑 결혼만 안 했어도 하는 그런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미래를 촉만 받는 화가 유망주였대요. 당시에 큰 건설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아버지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아내가 아니면 결혼도 하지 말라는 집안의 으름장에 엄마에게 전업주부가 될 것을 강요했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행복해했던 엄마를 작은 새장 속에 그렇게 꽁꽁 가둬놓고 살았던 거죠. 첫째로 그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이혼도 하지 못하고 지고 있는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 둘째로 난 절대 저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지 겠다는 분노. 증오의 다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저는 잔뜩 모나고 사람한테 곁을 못 주는 사람으로 크게 됐죠. 제가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었으니 부모님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저희 엄마는 아버지랑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우울증 증상이 좋아질 정도였어요. 저렇게 싫었던 걸 여태 어떻게 참고 살았나 생각해보면 엄마를 마냥 응원하고 싶었지만 저는 당사자가 아닌 자식이잖아요. 저에게 벌어진 상황들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아직도 두 사람이 이혼을 안 한 게 너무 싫어. 덕분에 나는 사람들한테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이혼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의 자식이 되었고 아버지는 결혼이라는 핑계에 숨어서 엄마한테 위자료도 하나도 안 주고 있고 거기다 엄마는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살아오면서
노후 대책은 제대로 세워놓긴 했어? 아니, 나를 낳았으니까 그냥 내가 노후 대책이다 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나이 먹고 나서 너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도 골치 아픈 일 없을 정도로 노후 대책은 해놨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너한테까지 패 끼치면서 살고 싶진 않다. 그럼 나도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두 사람만 생각한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는 건 마음에는 변함없고 나도 이 집에 있으면서 계속 엄마랑 아빠랑 싸웠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서 힘들어. 독립할게.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도 자식으로서 졸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우리 각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좀 살자. 참 철없고 못된 딸이었죠. 아무리 나아지고 있다지만 우울증이 걸린 엄마를 혼자 놔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제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에 합격한 상태라서 이걸 핑계 삼아 독립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저도 엄마에게 통보식으로 독립 소식을 알렸죠. 내심 서운해하시는 눈치였지만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제 독립 자금은 별거 중이신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어요. 집을 알아보고 이런 일들의 문외한이라서 얼마 전 이사를 한 친구가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를 만나보기로 했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집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이쪽으로는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몇 군데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만날 사람은 어디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 도피성으로 독립을 결심하고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던 그때 공인중개사인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엄청나게 친절한 사람,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배려심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봐도 저와는 접점이 없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단순히 집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과하게 친절한 느낌이 있었어요. 집은 혼자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가족들 이야기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제 이사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지 이것저것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어머님 하나 가져다 드리세요. 제가 살게 될 집의 위치부터 평수, 특징까지 A4용지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 보는데 따라오고 싶으셨을 거다. 궁금하실 테니 이거라도 가져다 드려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쓸데없이 친절한 사람이 다 있나, 영업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구나 생각했었는데 막상 남편이 준 종이를 집에 들고 가서 어색하게나마 엄마에게 보여드리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살면서 딱 하나 고마운 게 그래도 어떤 집이 좋구나, 어떤 땅이 좋구나 하는 눈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이왕 집 보러 다니는 거 같이 좀 보러 다니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영 내키지 않은 눈치라서 말도 안 꺼내고 있었더니 고맙다. 그래도 엄마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상의하기 싫고 보여주기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심 섭섭했나 봐요. 심적으로 힘드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냅다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질 않나. 어디로 이사 갈 건지 안 알려준 사람처럼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어느 쪽에 아파트를 알아봤냐 이런 이야기를 꺼내셔도 저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괜히 민망해서 말을 돌렸었거든요. 독립을 한다는 게 단순히 서로 살고 있는 곳만 분리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영영 얼굴 보고 살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았다면서 눈물까지 훔치시더라고요. 욱해서 꺼낸 이야기에 엄마가 그 정도까지 상처받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저도 미안한 마음에 엄마를 잘 달래드렸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공인중개사인 남편과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배려심 넘치는 사람을 보니 제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장한 번호로 이것저것 고마운 게 많으니
밥이나 한 끼 같이 할 수 있냐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바로 콜백이 오더라고요. 저 미영 씨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무슨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먼저 연락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밥 먹고 내일은 영화 보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 서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용기를 못 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한테 다른 손님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파트 정리도 해주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래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서 자기도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서 떠올린 방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남편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안한 대로 정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좋은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니 어느덧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의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전 사실 부모님의 결혼 실패를 보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도 저희 아버지 같을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지금이야 저한테 둘도 없이 잘해주는 이 남자가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의무적으로 집에 돈이나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그런 기계적인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결혼 생각이 훨훨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 덕분에 좋아진 엄마와의 관계였어요. 사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못 돼요. 오히려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함까지 느낄 정도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본인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한테도 아들 못지않게 잘했어요. 철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드리고 어디 지역에 무슨 축제를 한다더라 바람이나 쐬고 오시자. 저도 마침 그 근처에 건물 보러 가야 할 일이 있다. 엄마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더라고요. 결혼할 사이이니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래서 결혼이 하고 싶지 않다. 다 우리 아버지 같을까봐 무섭고 싫다. 지금이야 아니라고 하셨겠지만 당신도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돈만 가져다주고 의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으로 변할까봐 애초에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다고 구구절절 제 사연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당신도 어머님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그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를 조용히 안아줬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남편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저도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내가 사실 아무한테도 말은 못했지만 엄청 힘들었구나. 우리 엄마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마도 나도 이 사람이라면 기댈 수 있겠구나 하고요. 남편을 만나고 나서 변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도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 친정에다가 뭐 바라는 것 없이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자식이 못했던 효도를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무난 인사를 했죠. 둘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차갑게 얼어붙은 제 마음도 녹을 정도로 다정하고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 이번 주에 이 사람 이틀이나 출장 간다던데 저 집에 혼자 있다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할 것 같아서요. 마침 강원도에 경매 나온 매물 보러 갈 일이 있는데 오랜만에 사위랑 드라이브도 하고 대관령으로 해서 구경도 한번 하고 오실까요? 매번 그렇게 우리 엄마 모시고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 당신도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건데 너무 무리해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무리라니. 어머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시고 있다며 좀 차도가 보이는 것 같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해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머님 좋아서 그렇게 업고 다니겠어? 원래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 다 당신이 예뻐서 그러는 거야. 우리 사이에 그런 일로 무슨 부담을 갖고 그래? 결혼 초반에 저도 회사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미영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표정도 많이 풀어지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가족 모두를 바꿨어요. 저도 남편 덕분에 거의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 했던 아버지와 종종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고, 저희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저한테 오늘은 강서방이랑 이런 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전화를 걸어 신나게 자랑하실 정도였죠. 남편이 친정에 그렇게 잘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에 공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을 남편한테 표현하는 건 당연하고, 저도 제법 며느리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광고 쪽 관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하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좀 더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도 잘 되는 길이겠거니 하고 무료로 광고도 몇 번이나 해드렸어요. 이쯤 되면 그렇게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서요. 저희 동네에서는 시어머니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마당발이고 부동산 관련 일을 오래 하시면서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일에 동참하게 된 이후로는 더욱 승승장구셨대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 골목에서 장사하려면 시어머니 얼굴 한 번은 무조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건물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중개 일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아낌없이 퍼주시는 성격이라서 더욱 감사했고요. 사돈지간끼리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걸 아시고 불러서 같이 쇼핑도 하시고 스파도 하시는 사이가 되셨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에 바빠? 슬슬 날도 풀리고 하니까 봄옷이나 좀 사러 갈까 하고. 봄옷? 됐어. 나는 저번 주에 사돈이랑 같이 백화점 가서 이미 봄맞이 쇼핑 끝내고 왔지. 이따 갈 때 거기 있는 쇼핑백 좀 챙겨가. 안 그래도 너랑 강서방 옷도 같이 사서 챙겨주려고 부른 거야. 이번 주말에도 사부인이랑 같이 꼭 구경 가기로 약속을 해놔서. 아무리 좋은 사이라지만 왜 가족끼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오히려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솔직히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평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겨우 짬내서 쉬는 바쁜 사람들이고 저희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엄쉬엄 살림만 하시는 분인데 혼자 계신다고 귀찮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쳐요. 자기 어머님이랑 같이 부동산 보러 다닌 적 없지? 나 오히려 요즘 어머님이랑 같이 경매 보러 다니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운다니까.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머님 귀찮다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으니까 당신도 쓸데없는 걱정 그만해. 저희 아버지가 저 태어나기도 전부터 건설 일을 하셨어요. 현장이 생기면서 지역 상관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아버지 일의 특성상 어머니도 빠르면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아버지랑 같이 거처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살림을 꾸리셨대요. 저희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만나고 제일 좋았던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 보고 건물 보는 눈은 좋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맨날 집에만 있으면 구박하고 자랑할 만한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시는 소리인가 보다 했는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냥 실없는 자랑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이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늘 피하고만 싶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부정하느라 있었던 가족이라는 게 어느 순간 저에게도 남들과 평범한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건 그 사이에서 애를 써가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던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단 하나 이것만은 진실이겠지라고 믿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시간들이었어요.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이해했던 이 시간들이요. 제가 모르는 시간들 외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가깝게 지내면서 오히려 가족인 저보다 더 아끼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완벽한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 송두리째 산산조각이 나고 말합니다. 그것도 제가 더할 나위 없이 믿었던 저희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행동을 의심했던 건 어느 날 엄마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엄마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을 잘 알고 회사에서 집안일로 방해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엔 저한테 절대 전화를 하지 않으세요. 진동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꺼내든 핸드폰에 떠있는 엄마의 이름이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어지는 엄마의 이야기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회사인 거 알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분명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가 맞는데 수화기 넘어 이어져야 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저는 전화가 끊겼나? 하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뜸 그러는 겁니다. 너 혹시 여유 자금으로 모아둔 돈 좀 있니? 순간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무리 아버지와 결혼 이후 일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노후 대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주신 돈도 있고 개인 연금까지 들어두셔서 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걱정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을 거라 장담했었는데 뜬금없이 전화해서 모아둔 돈이 있냐고 물어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죠. 시집간 딸한테 모아둔 돈이 어딨어. 엄마,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얼른 끊어.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으시길래 처음엔 그래, 뭐 급하게 쓰실 돈이 있으셨나 보다. 이따 퇴근하고 나면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고 큰 돈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해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근도 하기 전에 연달아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랑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 큰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절대 통화를 하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너희 엄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니? 갑자기 엄마는 왜요? 관심도 없으시더니 무슨 일 있어도 제가 해결해요. 방금 너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유는 묻지 말고 뜬금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을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갑자기 그런 연락을 하겠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넌 혹시라도 엄마한테 뭐 들은 건 없니? 조런 선언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신 엄마가 아빠한테까지 연락해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찝찝하긴 했지만 별일 아닐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퇴근하자마자 엄마를 찾아갔는데 집을 비운 상태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죠. 지금 어디야 대체? 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해서 손을 벌리냔 말이야. 그리고 그 사고를 쳐놓고 지금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괜한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별일 아니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야기와 달리 엄마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이모네 집은 지금 당장 운전을 해서 찾아가기에도 너무 먼 거리라 찝찝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걱정스러운 일로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도 좋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도 갈아입지 못한 남편을 식탁에 앉혀놓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혹시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했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크게 당황하더니 우물쭈물하면서 그래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야? 안 그래도 나 지금 그 일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겼어. 당신한테도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당신은 또 그걸 빌려준 거야? 대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하고 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제 앞에 앉아 시작한 남편의 이야기는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엄마의 부동산 투기로 일어난 사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바람 쐴 겸 겸사겸사 저희 엄마를 모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함께 경매 매물도 보고 땅도 보고 그랬답니다. 저희 엄마가 아빠 덕분에 영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좋은 매물이 있으면 투자도 하고
실제로 엄마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투자한 땅 중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던 동안에 생겼던 일들에 당황스러웠죠. 투자에 성공했다며.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지금 왜 이렇게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니는 거냐고. 어머님이라고 손대는 족족 올라가기만 하겠어. 내가 중개인으로 껴있는 건물을 구매하시면서 여태 부동산으로 번 돈이며 노후 자금,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오셨나 보더라고. 재개발 무산되면서 거품 싹 빠지고 지금 투자금의 반도 못 건지시게 생긴 상황이야. 어머님 돈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돈까지 끼어 있는 것 같고. 사연에 상세하게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남편에게 투자금의 액수를 들어보니 엄마가 대체 어떤 생각으로 강 크게 그 큰돈을 투자랍시고 한 군데에 다 때려 박으셨는지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액수더라고요. 거기다가 엄마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해결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셔서 남편이 손실금의 일부를 빌려드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어요? 너무 창피했죠. 평소에 부동산 투자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떵떵거리고 다니시던 엄마였으니까 무슨 생각으로 투자를 한 건지는 뻔히 알겠더라고요. 본인 노후 자금을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친척들 돈까지 끌어다 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지금 제 남편이 그걸 대신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야? 엄마 결혼 생활 망친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엄마는? 내 남편한테 손 벌리고 혹시라도 일 잘못되면 우리 집 파탄 나는 꼴 보고 싶은 거야? 망할 거면 엄마만 망해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지 말고. 이제야 저도 가정 같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사고를 치면서 제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기분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엄마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전화기 너머의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울고 계시는지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면서 전화기를 넘겨받아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나서 그런다.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었죠.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완만하지 못하고 행복하자 싶으면 고꾸라지고 행복하자 싶으면 고꾸라질까 하고요. 난 괜찮아.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어머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지금 가장 속상하실 게 어머님이잖아. 진정하고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 생신 있는 거 알지? 식사 마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같이 상의해보자.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우 마음을 진정했어요.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을 하기 전, 독립을 하기 전,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화기에 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전에 엄마의 이야기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볼 걸. 말한 대로 유일한 가족인 엄마의 말을 한 번은 들어봐 줄 걸 하고요. 남편이 말한 대로 그 주 주말에는 어머님 생신으로 양가 부모님 몹시고 식사나 하자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굴 볼 낯이나 있었겠어요. 남편이 자기가 중간에서 잘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같이 머리를 맞대 봐야지 않겠냐 겨우 설득해서 예약된 식당으로 나갔죠. 엄마는 일찌감치 도착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만 만지작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얼굴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에 앉았어요. 양심도 없지 정말. 끝나고 나랑 강서방이랑 이야기 좀 하고 가. 그래, 알겠다. 내가 정말 너랑 강서방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의 얼굴이 그 순간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제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저는 항상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도 자리하시고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조용히 식사 자리가 지나가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사부인,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다정하게 마주 앉아서 저녁 먹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그 이야기는 식사 끝나고 나중에 하자니까요. 어머니, 마저 드세요. 전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당연히 남편이 소속된 중개사 사무실이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니 자연스럽게 어머님한테도 이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겠구나 생각은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웃으면서 저희 엄마와 쇼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엄마를 윽박지르시더라고요. 비싼 밥 먹고 그런 이야기 해봤자 온칙이나 더하겠어? 사부인이 지금 저희 애뿐만 아니라 제 회사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는 줄 아세요? 사위가 장모님 사고 치면 뒤 닦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는 사부인이 다 일으키고 왜 고생은 우리 아들이 다 하냔 말입니다. 어머님, 화가 많이 나신 건 알겠는데 그만하세요. 왜, 듣기 싫니? 그런 사고를 쳐놓고 이런 이야기 앉아서 하나 못 들을 정도면 갈라서라. 사부인, 똑똑히 들으세요. 사부인이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시면 자식들 갈라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우리 아들 피 좀 그만 빨아먹으세요.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에게 막말을 쏟아내고는 가방을 챙겨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를 뒤따라 나갔고 저는 이마를 감싸지고 털썩 앉아 있었죠. 엄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고개를 숙이고 손이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제 생각만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 가정생활도 이렇게 파탄나게 생겼구나 하고 저 혼자만 억울해했어요. 됐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대체 사고를 얼마나 크게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강서방이랑 이야기해서 알아서 처리할게. 어쨌든 수수분해 아니 엄마를 모시고 택시를 태워보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에 회박을 놓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택시를 타기 전에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다 강서방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제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는 또 집에 들어가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엄마를 택시에 억지로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일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병원이요? 그날 새벽 저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잠옷 차림으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발바닥에 뭐가 박혔는지 피가 줄줄 나서 병원 사람들이 다 저를 뜯어 말리는데 아무런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응급실 앞에서 다리만 덜덜 떨면서 앉아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온 건 흰 천에 덮여서 창백한 얼굴로 눈을 꽉 감고 있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그날 제가 택시를 태워보내면서 엄마가 했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득바득 엄마를 미워하면서 살아왔을까? 그 돈이 뭐라고 그냥 다시 벌면 되는 걸 가지고 내가 가족을 버렸구나 하는 후회에 미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엄마는 이모와 통화를 하고 평소에 먹는 우울증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다 털어넣으셨대요. 전화로 하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다 싶었던 이모의 빠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미세척 후에도 엄마는 끝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엄마의 빈소, 영정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넋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대체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싶고 미안한 마음이 밀려와서 영정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장례 비용과 저희 엄마가 빌렸던 비용 처리를 한다고 상주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따금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했고 저는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 맞이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쳐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쿠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엄마를 외롭고 약하게 만든 건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탓이 가장 컸으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엄마의 부고 소식에 이성을 잃고 뛰어 들어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영정 앞에 엎드린 아버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희 엄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꾸역꾸역 살면서 버텼을 사람이라고. 대체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 다 제 탓이에요. 엄마가 저렇게 된 건 다 제 탓이라고요. 어머니에게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 하나 없잖아요. 전부 제 탓이었죠. 엄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그 전에 남편한테 엄마를 맡기듯이 던져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은 순전히 제 탓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당겨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따져 물으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아버지가 묻는 말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었는지, 남편과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서 전국에 있는 경매 매물을 보러 돌아다닌 이야기, 그리고 식당에서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했던 이야기, 그때 제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요. 아버지는 우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제 뺨을 세게 내려치셨어요. 네가 나한테 왜 방금 맞은 줄 알겠어? 너라도 너희 엄마를 믿었어야지. 아무리 네가 미워하고 싫어한다지만 너희 엄마 잘 생각해봐라. 너희 엄마가 그렇게 허투루 아무데나 투자하고 자기 노후 자금까지 날려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야? 네가 방금 맞은 건 너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너희 엄마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너도 너희 엄마를 그런 사람 취급한 거니까 아버지로서 매를 든 거다. 억울해하지 말아라. 맞은 뺨이 아프고 아버지가 왜 나를 때리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어쩌면 좋냐고 저를 끌어안고 우셨죠. 그렇게 3일장이 끝나고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온 후에 저는 집이 아닌 아버지의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야 의심하고 싶지 않겠지만 너희 시어머니 그리고 네 남편 이 두 사람이 한 통속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다는 게 내 결론이다. 끝까지 눈 가리고 네 가족 지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으셨어요. 절대 저희 엄마는 혼자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서 사람을 통해 알아보시겠다고 저한테도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 잘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늦긴 했지만 저 역시 엄마한테 지은 죄를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설 쪽 일을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현장이라는 현장은 다 돌고 또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조직 폭력배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전혀 관심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투자를 종용한 범인이 저희 시댁일 거라고 거의 확신하시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어머니가 투자했던 부지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땅 주인을 만나고 근처 조직 폭력배들한테 물어가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예감은 곧 현실로 들어맞았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닌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남편과 가까웠던 사이인 공인중개사 동료 한 명이 아버지의 회유에 내부 고발을 했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된 큰 건수를 물었다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대체 무슨 건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장모님한테 작업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기도 이건 좀 아니다. 이러다 큰일 치르겠다 싶어서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했었대요. 저도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죠. 그러라고 비싼 술 사줘가면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늘어놨던 건데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말렸어야 됐는데 그렇게까지 인간 됨됨이 덜 된 사람일 줄 알았겠습니까? 남편의 동료가 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저희 남편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신나서 사기칠 궁리를 하고 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 건만 잘 되면 건물 하나 새로 올려서 그쪽으로 다들 스카우트 해준다니까. 아, 절대 안 걸려. 우리 마누라 장모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건 너네도 다 알잖아. 노인네 몇 번 차 태워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내 자식 같다고 그러면서 깜빡 죽더라니까. 저치 곤란인 땅들이 있으면 리스트 쫙 뽑아서 나한테 보내줘.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신났어. 아주 부자 되겠다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문적인 투기꾼이었습니다. 헐값에 땅을 사들여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 금액을 부풀리고 재개발이 된다는 핑계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며 쓸모없는 땅을 파는 식으로 저희 엄마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사기를 쳐왔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위가 늙은 장모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면서 저한테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니 아버지와 저는 완전히 뒤집혔죠. 어떻게 해도 분이 풀릴 일은 없으니까 나머지 뒤처리는 아버지가 해주세요. 잘못한 거야 제가 훨씬 더 많은 거 알지만 저도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말통으로 사서 시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1층에 있는 직원들은 제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면서 응대를 하려고 다가왔고 저는 통을 엎어 바닥에 기름으로 흥건하게 만들었어요. 다 같이 죽기 싫으면 말리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직원들은 혼비백산해서 자리를 뜨고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에 2층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달려 나오더라고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도 자살했잖아. 둘이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리 엄마 뜨거운 것도 싫어해서 겨울에 보일러도 안 켜고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뜨거웠을까. 내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도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알았어? 여보 진정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제 팔다리에 매달려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면서 자기 이야기 좀 들어봐 달라는 걸 다 뿌리치고 저는 가게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통을 휘두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패고 가게에 있는 집게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있었어요. 일단 인간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돌이켜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때 누군가 제 팔을 붙들어 말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어요. 이제 됐어, 그만해. 너희 엄마도 네가 여기서 더 이상 망가지는 건 원치 않으실 거다. 뭐들 보고 있어. 저 두 년놈들 재판에 기어 나와도 좋으니까 숨만 붙을 정도로 처리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마스크를 낀 용역 깡패들이 제가 못다한 일을 대신 처리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해왔던 악행들을 보니 사연을 쓰는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지게 많더군요. 보통 저희 어머니처럼 외롭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노인들한테 일부러 접근해 조직적으로 몇 년 동안이나 사기를 쳤었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애먼 사람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저도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재판에 나올 정도만 엉망을 만들라는 아버지의 주문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은 피떡이 되어 재판장에 나왔고 그쪽 변호사 역시 저희가 들이민 증거에 도저히 변호를 못하겠다며 사표를 쓰고 도망친 상태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엄마의 한이 다 풀어질까 싶긴 하지만 그건 또 남아있는 저의 몫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속 시원한 마무리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들 어딘가에 털어놓고 반성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평생을 원망만 가득하게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후회만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엄마를 지키지 못한 그 죗값은 제가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갚아 나가보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선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시댁에서 손위동서와 가장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님과 갈등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도리어 시어머님과는 사이가 좋고 손위동서와의 갈등으로 인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손위동서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손위동서는 모두 동갑내기입니다. 아주버님께서 우리보다 4살이 많으셔요.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보다 3년 정도 빨리 결혼을 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평생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까 손이동서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딸이 생긴 것처럼 정말 잘해줬나 봐요. 손이동서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조부모님까지 모두 돌아가시고 외롭게 홀로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손이동서의 집안 환경을 안타까워하시고 친정집이 되어주고 싶으셨는지 손이동서가 시댁을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집살이는커녕 시어머님께서 친정엄마처럼 음식도 직접 모두 차려주시고 손이동서는 뒷정리만 간단하게 하는 정도로 편하게 쉬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아주버님께서는 무뚝뚝하시고 말수도 적으신 편인데 손이동서가 애교가 많고 제잘거리다 보니 그동안 시부모님의 예쁨을 더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왔는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둘째 딸을 얻은 것 마냥 좋아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주시니 손이동서 입장에선 시기 질투가 났나 봐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었을 때 일인데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마친 뒤 손이동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제가 도와드리러 부엌에 갔을 때였습니다. 단둘이 있다 보니 손이동서가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먼저 걸어주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이니까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저희 시부모님께서 겉으로는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워 보이셔도 은근히 엄하시고 형제간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당연히 며느리 서열에도 엄격하실 거고요. 손이동서 말에 왠지 저에게 기강을 잡으려는 듯이 느껴졌는데요. 결국에 내가 계열상으로 높으니까 네가 형님 대접을 잘 해야 한다라는 말을 돌려서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손이동서 입장이 되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시댁에서는 계열이 중요하니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 수 있겠다 싶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그럼요. 저도 동갑이라고 해서 말 편하게 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호칭은 형님으로 하고 존대해야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님은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쉬고 계세요. 아니에요. 처음 인사 온 귀한 손님인데 집안일을 혼자 시킬 순 없죠. 우리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설거지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서방님께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지낸 지 3년이나 되었으니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보 좀 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손이동서는 설거지를 하면서 쉴 틈 없이 제잘거렸는데요. 사실 저도 평상시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손이동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 주느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론 제가 시댁 분위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뵙게 될 텐데 미리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취향을 알고 있으면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주로 고기보다는 해물을 더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특히 새우나 꽃게 같은 갑각류를 좋아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나무나 꽃 이런 거 좋아하세요. 왜 어른들 나이 드시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꽃 사진 많이 올리시잖아요. 저희 시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진달래 사진 올리셨다니까요. 나중에 시어머님께 직접 생화 사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손이동서는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취향 등을 저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남편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을 다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손이동서에 대한 첫인상은 제 기억 속에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남았는데 결혼하고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 손이동서에 대한 진면모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동서가 예전에 저한테 알려주었던 대로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온갖 갑각류 위주의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일부러 싱싱한 해산물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수산물 시장에 가서 대게와 새우를 잔뜩 사서 쪄갖고 해물탕을 끓여 놓았습니다. 집들이를 하기로 한 날에 남편은 급한 회사 일이 생겨 잠시 회사에 나가고 있었고 저는 남편한테 굳이 집들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상을 보자마자 시부모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먹음직스러운 대게와 새우를 보고 좋아하실 표정을 상상했는데 정반대되는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라가가 재성이한테 아무런 얘기도 못 들은 모양이구나. 우리 집사람이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준비해준 대게하고 새우찜은 못 먹을 것 같구나. 그래도 다른 해산물은 먹을 수 있으니 해물탕 먹으면 된다. 집들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시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순간 머리 한 대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 했습니다. 분명히 손이동서가 시부모님께서 갑각류를 좋아하신다고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시어머님께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을 바로잡고 손이동서를 쳐다보았는데요. 손이동서는 뒤를 돌아 모르는 척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말로만 듣던 동서지간의 기싸움이구나 싶었는데요. 당장에 손이동서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부모님께서 모두 계신 앞이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화를 꾹 참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이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집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고생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대게니 새우니 하나도 못 드셔서 어쩌나? 아쉬운 대로 다른 식구들이 먹을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해물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물이 너무 짠 것 같다. 저는 당장에 손이동서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해준 정보대로 고생만 바가지로 해가면서 비싼 해산물을 준비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표정도 안 좋으시니 계속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손이동서가 골탕 먹으라는 식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열이 더 받았네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저한테 반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동갑이라도 형님 대접을 해야 한다. 상호간에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땐 언제고 제가 손아래 동서란 이유만으로 반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께서 계신데도 계속해서 저한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그러지 말고 저기 계란말이랑 다른 반찬 좀 더 가지고 와. 해물탕까지 짜서 메인 음식은 먹기 글렀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드실 음식이 없어서 젓가락만 잡으시고 계속 고민하시잖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신 시어머님께서도 저한테 괜찮다며 남아있는 반찬들과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손이동서가 계속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꾹 참고 있었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손이동서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지연아. 네 동서가 잘 모르고 각각류니 뭐니 음식 준비하긴 했지만 아침부터 시댁 식구들 온다고 고생한 것 같은데 왜 계속 불편한 말을 하고 그러니? 그리고 네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데 동서한테 결혼하자마자 바로 반말하는 게 보기 좀 그렇구나. 저는 속으로 시어머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는데요. 시어머님께서도 손이동서가 저에게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쁜 말들을 하는 게 듣기 거북하셨는지 제 편이 되어주어 대신 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이동서는 시어머님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바로 시무룩해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회사 일이 너무 늦어져 미안하다면서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장미꽃 한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귓속말로 혹시 시부모님 드리려고 준비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생화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이벤트로 미리 준비했지. 내가 직접 가지러 갔어야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배달시켰더니 이제야 도착했나 보다.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기분도 안 좋으신 것 같았는데 장미꽃 바구니라도 드려서 기분 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꽃 알레르기 있으셔서 꽃놀이도 못 나가시는데 이거 드리면 아마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날걸?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갑각류라고 꽃 알레르기가 심해서 그건 항상 조심해야 해. 하다못해 이제는 손이동서가 저한테 갑각류에 이어 꽃까지 시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해도 이렇게 저를 골탕 먹일 수가 있을까요? 남편의 말에 저는 시어머님을 생각하며 준비한 장미꽃 한 바구니를 급하게 방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하고 거실에 나와서 다 함께 과일을 먹으며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손이동서에게 방에 들어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자고 했네요. 형님, 오늘 일들을 모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분명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면서 각광류하고 꽃하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까 밖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려다 꾹 참았는데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이동서에게 쏘아붙였는데요. 손이동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를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동서, 어린애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동서지간에 장난도 못 쳐? 설마 하니 내가 반대로 이야기한 걸 고지고대로 알아들을 줄은 몰랐네. 소방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해주신 걸 보니 둘이 무늬만 부부이지 서로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나 보다. 손이동서는 본인이 잘못한 걸 시인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제가 더 잘못한 것 마냥 말을 하는데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의 관계까지 무시하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까 어머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못 알아들으셨어요? 동서지간에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존댓말 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형님 대접하는 것처럼 형님도 저한테 예의 좀 지키시지 그래요? 예의는 개뿔. 예의는 동서 혼자서 실컷 지키시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나 존댓말 쓰지 뭘 또 이렇게 둘이 있는데 딱딱하게 존댓말을 하라 그래. 동서도 둘이 있을 땐 반말 쓰던가. 아무튼 나는 더 이상 동서랑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간다. 손이동서는 끝까지 거짓말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하고 방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벙쪄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시댁이라는 곳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하대하는 손이동서를 만나니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정신 차리기로 하고 손이동서에게 맞서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첫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첫 명절인 만큼 몇 주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날이 선선해지면서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 걸리는 독감이었는데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픈 게 처음이었네요. 몇 날 며칠 동안 고열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회사도 못 나가고 일주일 동안 쥐죽은 듯이 침대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추석 전날까지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남편이 아무래도 시댁에 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지내는 명절이다 보니 기대를 하셨는데 제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자 제 건강이 우선이라며 시댁에 오지 말고 푹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저는 누워서 시름시름 앓는 와중에도 따로 시어머님,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마음 편히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석 당일 손이동서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동서 괜찮아? 독감이라며? 요즘 독감 심하다고 하던데 조심해. 서방님께서 아침 일찍 시댁에 차례 지내러 오셔서는 동서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한번 전화해봤어. 웬일로 손이동서가 저를 걱정해서 연락을 다 했나 싶었는데요.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역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명절 때 내가 갈비찜을 해갔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지 뭐야. 그러더니 아버님께서 용돈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동서도 첫 명절인데 몸이 아파서 고생 많았다면서 용돈을 함께 챙겨주시더라고. 아마 서방님이 동서 용돈 챙겨서 가져다 줄 거야. 안 그래도 말이 많은 손이동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픈 사람 붙잡고 계속 본인 할 말만 하고 있으니 점차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님.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직접 연락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께서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 그 용돈 나 때문에 동서도 받게 된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라고. 시아버님께서 명절이라고 그냥 용돈을 챙겨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뻐서 용돈 챙겨주시는 김에 동서한테 안 주기도 그렇고 동서는 내 덕에 곁다리도 용돈 받게 된 건 줄 알아. 손이동서는 결국 본인 때문에 시아버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 인사를 하라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임대사업을 하고 계셔서 씀씀이가 크신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분이 좋으시면 종종 저희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따로 용돈을 잘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아버님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보내게 되는 명절이기도 하고 용돈을 챙겨주신 것 같았는데요. 손이동서가 아파서 알아놓은 저에게 굳이 전화를 해서 자기화시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결혼하고 처음 보내게 된 명절인데 시댁에 못 와서 어떡해. 설마 시댁에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핑계댄 건 아니지? 요즘 며느리들 명절만 되면 음식 준비하기 싫어서 가짜 팔 깁스 같은 거 사서 한다던데? 동서는 한술 더 떠서 가짜인 게 들킬까봐 아예 얼굴조차 안 비추고 참 대단한 것 같아. 하다못해 제가 독감으로 알아놓은 게 쇼가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그만 전화 좀 끊어주실래요?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동서는 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쓸데없이 연락해서는 제 속을 긁어놓는데 선수였는데요. 그동안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손이동서가 하는 말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었네요. 한편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2년 뒤 첫째 딸아이를 낳고 3년 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손이동서는 아주버님과 결혼한 지 8년이 지나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 내외는 본인들이 원해서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고 시부모님께서는 손주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딸아이에 이어 쌍둥이까지 임신했으니 그걸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부모님의 관심이나 애정이 아이들 때문에 저희 부부 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쯤에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 시아버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7일간 하셨는데도 고열 증세로 인해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님께서는 별다른 증세가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시아버님의 자가격리 기간도 끝났고 설 명절에 당연히 시댁에 방문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명절 때 오지 말라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수진아, 너희 시아버님께서 이제서야 좀 코로나 증상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괜히 여기 와서 아이들까지 코로나 걸린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 생각에도 너까지 임신한 상황에서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할 시기에 명절이라고 굳이 시댁에 오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어머님, 그래도 새해인데 직접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설날 음식 만드시는 것도 제가 도와드려야죠. 요즘 입덧도 잘 안 하고 병원에서도 그냥 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라고 해서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이번 설에 넘어갈게요. 얘는 내가 굳이 시댁에 안 와도 된다고 직접 전화했으면 정말 안 와도 괜찮은 거다. 너도 그렇지만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들이 걱정돼서 시아버님께서 신신당부한 말씀이니 이번엔 오지 말고 푹 쉬어라. 아버님 상태 좀 더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 같이 보자꾸나. 시어머님께서 몇 번이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굳이 시댁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먼저 배려해 주시고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 주시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이왕 이렇게 시댁에 못 가게 된 거 저희 친정집에 가서 설 연휴를 보내자고 했고 정말 오랜만에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집이 부산에 있다 보니 한번 방문하려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명절에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다 보니 연휴 일정이나 거리를 생각했을 때 늘 친정집에 방문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명절 때 한 번도 친정집에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댁에 못 가게 되었으니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가서 푹 쉬다가 오자고 먼저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KTX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살고 계셔서 대식구였고 딸아이와 더불어 뱃속에 쌍둥이까지 임신한 상태로 방문하자 정말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오랜만에 봐서 기쁜 나머지 다 같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놓았는데요. 그날 저녁 갑자기 손이동서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했나 싶었는데 다짜고짜 전화를 받았더니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동서가 이번 설날에는 쌍둥이 임신해서 시댁에 못 오겠다고 했다면서? 몸이 무거워서 힘들다면서 친정에 갈 힘은 있었던 거야? 적어도 형님이 나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시댁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 꺼낸 건 시어머님이었고 친정집에 가자고 한 건 남편이었는데 왜 제가 손이동서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에 친정집에 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손이동서의 전화 한 통에 한순간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시댁에 가든 말든 제가 왜 형님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임신한 걸 핑계로 시댁에 못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시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한테 시비 거시려고 연락하신 모양인데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 내외에게는 설날에 떡국 한 그릇 같이 먹자고 시댁에 오라고 연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이동서도 설날이니 당연히 시댁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일 시댁에 가보니 저희 부부가 오지 않은 걸 보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 동서와 본인을 대놓고 차별하는 거냐, 본인은 친정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설날에 일하러 오라고 부른 거냐 등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임신 중이기도 하고 시아버님 증상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이번에 아주버님 내외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려 하다가 손이동서가 친정집도 없는데 쓸쓸하게 설날을 보내게 되는 게 마음에 쓰여 그냥 떡국 한 그릇 먹여보내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이동서가 제가 오지 않자 심통이 잔뜩 나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집안에 위계질서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명절처럼 중요한 날에는 사정이 있어서 시댁에 방문을 못하면 윗사람한테 미리 연락을 하는 게 도리이지. 내가 이렇게 먼저 전화까지 걸었으면 죄송하다고 하진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임신하면 뭐든 다 통하는 줄 알아? 나한텐 전혀 안 통하니까 임신한 걸로 유세 떨지 마. 재수없게. 제가 손이동서가 길게 통화를 붙잡고 있자 남편이 옆으로 다가왔고 손이동서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전화를 빼앗아 들고 손이동서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형수님, 듣자 하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집안에 위계질서 따지는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따지고 드셨다면서요. 엄마 말씀으로는 그냥 형이랑 형수님 와서 떡국 한 그릇 만들어주고 형수님은 뒷정리만 한 게 다라고 하던데 뭐가 그렇게 안 이끄워서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사람 속을 긁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임신한 거 모르세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손이동서에게 한 소리 한 김에 따끔하게 참교육해지길 바랬네요.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받아 뭐라고 하니 손이동서도 당황했는지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남편한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형수님이 최고라고 하더니 여우 같은 동서랑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셨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대들기나 하시고 뭐 그리 잘났다고 동서도 그렇고 서방님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머님 아버님께 명절에 인사도 안 하고 자식 노릇도 잘 못하면서 저희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명절 때 시댁에 안 간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동서는 이제 전화상으로 싸우자고 덤벼들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손이동서 때문에 모든 걸 망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희한테 전화로 이럴 게 아니고 싸우고 싶으면 저희 형이랑 싸우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막말하실 거면 저희 와이프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경고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사람 형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앞으로는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셨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이동서와 잘 지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쓰이긴 했는데요. 아무렴 어떤가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고 남편도 손이동서의 숨겨진 본 모습을 이제야 잘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손이동서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까지 모두 제 편이 되어주니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손이동서는 남편의 말에 화가 잔뜩 난 모양이었지만 말발로 더 이상 남편을 못 이기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부모님께서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 부부를 차별하는 게 딱히 크게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데 괜히 손이동서 혼자서 자존심 부리며 꼭 저렇게 저한테 속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인지 손이동서가 얼마 전 갈등을 유도한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 손이동서가 또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집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부모님 생신상을 한 번도 차려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어머님 생신 때는 동선의 집에서 모이는 걸로 하자. 아이들도 있고 정신 없을 텐데 시댁으로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동선의 집으로 갈게. 손이동서 말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손이동서와 함께 생신상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니까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어머님 생신상 같이 준비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결혼하자마자 첫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각각 생신상 차린 적이 있는걸? 생각해보니 동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직접 어머님 생신상 차려보라는 거지. 이미 어머님께서는 동서가 생신상 직접 준비한다고 귀뜸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 예전에 집들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시댁 식구들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생신상 준비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예쁨 받으라고 내가 기회 주는 거야. 저와 상의도 없이 제가 생신상을 차리는 것으로 시어머니께 손이동서가 이미 말씀드려 놓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제멋대로 구는 손이동서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생신상을 같이 차리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차리는 거면 저한테 먼저 가능할지 물어봐 주시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혹시나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생신상 차리는 게 어려웠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저만 또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님 생신상 차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된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나는 동서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구만. 사람 참 민망하게 만드는 재주 있는 거 알아? 손이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인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일을 굳이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네요. 어머님께도 이미 말씀드렸다고 하니 이번 생신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벌이시기 전에 저와 꼭 이야기를 먼저 나누셨으면 더 좋겠네요. 손이동서에게 더 화를 내게 되면 시어머님 생신상을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고 또 시어머님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봐 화가 나지만 이번에도 꾹 참고 넘어갔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아버님께서 운전을 하실 줄 아시니 시부모님께서는 따로 오시고 손이동서가 생신상 준비하는 걸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 손이동서는 저 혼자 시댁 식구들 음식 장만하라고 골탕 먹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님 생신날이 되었고 아침부터 혼자 요리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집안을 헤집고 뛰어다니는 상황 속에서 요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주말이라 남편이 아이들을 봐줘서 그나마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지 평일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예전 집들이 때와는 달리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생신상을 차리니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식구가 여럿이라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꽤 힘들긴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생신상을 보시고 활짝 웃으시고 좋아하시니 손이동서가 얄밉긴 하지만 생신상을 직접 차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주인공인 날에 그날따라 손이동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이동서가 과하게 꾸미고 온 것 같길래 물어보았는데요. 형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서 이렇게까지 꾸미고 오신 거예요? 멀리서 봐도 파티장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입고 오셨네요. 손이동서는 어깨가 들썩이면서 뭔가 자랑스러운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동서가 보기에도 내가 좀 튀어 보여? 내가 얼마 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다들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반토막 났다고들 하는데 나는 좋은 상품을 만나서 3주 전부터 쭉쭉 오르고 있는 거 있지? 그걸 일부 팔아서 오랜만에 옷이나 가방이나 장만해 봤는데 동서가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눈에 띄나 보네? 사실 손이동서는 매번 시댁 식구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입은 옷과 가방을 보면서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요. 혹시나 시아버님한테서 저한테만 용돈을 주고 제가 새로 옷과 가방을 산 건 아닌지 아니면 시어머님하고 같이 백화점에 다녀와서 산 건 아닌지 시기질투를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꽤 비싼 옷과 가방을 착용하고 와서는 콧대 놓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손이동서의 모습을 보니 평상시에 얼마나 저한테 시기 질투를 느끼고 자존심을 부렸으면 시어머님 생신 때 저렇게 입고 올 수 있나 생신이 들었네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형님 생일인 것처럼 화려하게 입고 오셔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그나저나 얼마나 좋은 상품이길래 이 시기에 몇 주째 상승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은 상품이면 저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알려달라고? 나 아무나 잘 안 알려주는데. 그럼 고급 정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말고 동서만 알고 있어. 내가 아는 지인한테 전달받은 정보인데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 쭉쭉 오를 거야. 사실 저는 빈말로 어떤 상품인지 알려달라고 한 거였는데 손이동서는 저한테 인심 쓰듯이 거들먹거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 그렇게나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저한테 핸드폰을 꺼내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손이동서가 보여준 상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식품회사를 크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2년 전에 상장되었고 작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올해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외 수출을 앞두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식이 이렇게 오를 정도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 여기 회사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도 한번 투자해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쨌거나 손이동서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좋게 말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 집에 모인 거라 그런지 점심 식사를 다 같이 맛있게 하고 시아버님께서 저녁에 배달 음식을 시켜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즐겁게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손이동서가 주식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몰라도 술을 빨리 마시더라고요. 손이동서는 평상시 음주 가무를 좋아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해코지를 하는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이시기도 하고 다들 즐거운 분위기라 설마 하니 손이동서가 술 조절을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죠. 아주버님도 손이동서가 술 마시는 걸 옆에서 말리질 않길래 저도 굳이 말리지 않았는데요.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과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와이프한테 무조건 져주고 와이프 말 잘 들어야 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랑 이 나이 먹도록 잘 지내는 건 너희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을 안 해서야. 너희들도 오랫동안 가정 잘 유지하려면 아버지를 본받고 행동하도록 해라. 저는 시어머님 말씀에 동의를 했고 한우를 보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부모님께서는 큰 소리 오가지 않고 항상 잘 지내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시아버님의 배려가 뒷받침되어서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시어머님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이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손이동서가 많이 취했는지 손가락으로 아주버님 머리를 툭툭 밀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잘 새겨 들었지? 자고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알아들어? 순간 손이동서의 행동에 다들 할 말을 잃었는데요. 분위기가 싸해져서 남편이 아주버님을 대신해 손이동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술은 그만 드시는 게 어떠세요? 이제 시간도 늦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손이동서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김재석! 내 말 잘 들으라고! 왜 아무 대답도 안 해? 아주버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손이동서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부모님께서도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까지 나서서 손이동서를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이동서가 저희 남편의 팔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도 여자 말 잘 들어요. 우리 집 남자들은 아버님 빼고 다들 문제가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반응을 해야지. 다들 문제가 있어. 왜 다들 무시하고 가만히 있냔 말이야. 가만히 있던 남편까지 건들며 손이동서가 싸잡아 뭐라고 말하자 남편도 화가 났는지 소리치더라고요. 형수님, 술 마시면 곱게 취하셔야죠. 오늘 엄마 생신인데 형수님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되겠어요? 어른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일 술 깨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손이동서는 저희 남편이 안중에도 없는지 계속 술을 입에 들이부으며 주사를 부렸는데요. 그때 마침 방 안에서 놀고 있던 저희 아이들이 거실 밖으로 나와 저한테 장난감을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제 우리 다이소에 가서 산 장난감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어제 쇼핑백 그대로 장난감을 넣어둔 것 같은데 동생들하고 같이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안 보여서요. 저는 아이들이 손이동서가 주사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급한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이소 쇼핑백을 찾아다녔는데요. 마침 소파 옆 선반에 올라가져 있어서 쇼핑백을 집어다가 첫째 딸에게 넘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손이동서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어? 다이소가 웬 말이야? 무슨 애들 장난감을 다이소에서 사다 주냐, 동서는? 백화점 가서 사줘야지. 그렇게까지 궁하게 살아서 뭐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우리 조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다이소 제품이라니 안쓰러워서 안 되겠네. 내가 내일 당장 백화점에 가서 비싼 장난감들로 바꿔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놀지 마, 얘들아. 손이동서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그 순간 첫째 딸과 함께 거실로 나왔던 어린 쌍둥이들이 놀랐는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벌어졌는데요. 아이들까지 울기 시작하니 분위기는 더욱 싸해졌고 더 이상 술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까지 울린 손이동서를 가만히 둘 수 없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애들 장난감을 왜 던져요? 그리고 다이소 장난감이 뭐 어떻다고 그래요? 장난감이 하나같이 똑같은 장난감이지 다이소하고 백화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런 난리부르스를 치는 거냐고요. 참나, 지 혼자 아이들 잘 키우는 척 하더니 정작 아이들한테는 1,000원짜리 싸구려 장난감이나 손에 쥐어주고 잘하는 짓이다.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서 그래. 찌질하게 아끼고 살아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누가 알아주냐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들고 밖에 나가봐라. 사람들이 다 우러러 쳐다보지. 찌질하게 좀 살지 마, 동서. 손이동서의 선을 넘는 발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손이동서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싶었는데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해봤자 저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참았는데요. 무엇보다 시어머님 생신인데 손이동서를 자극할수록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만두었네요. 그리고 그때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밖으로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아주버님도 손이동서의 팔을 붙잡아 나가자며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손이동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들릴 정도로 고성방가를 질렀습니다. 왜 다들 나만 이상한 취급하는 거예요? 왜 다들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나가는 거냐고! 나도 이제 앞으로 여기 안 올 거야. 찌질하게 다이소 제품이나 사는 집안 따위 오면 뭐하냐고. 적 떨어져서 정말. 손이동서는 아주버님 손에 이끌려 결국 밖으로 나갔고 곱씹어 생각할수록 손이동서의 말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이소 제품을 산다고 해서 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본인이 돈이 많아서 명품 옷에 가방을 사서 다녔다고 주식 한 번으로 갑자기 졸부가 돼서 부자인 것 마냥 온갖 생색을 내는 게 참 역겹고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한 회사도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 무시를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어머님 생신 파티의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손이동서 때문에 망치고 말았는데요. 그 다음날 본인도 민망했는지 손이동서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어제 내가 너무했지. 너무 취했지.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드리고 나서 동서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제 내가 별별 이상한 말들 한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과하는 뜻에서 우리 조카들 백화점에서 장난감 사줄 테니까 밖에서 만나자. 어젠 내가 미안했어.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시어머님 생신상 차리느라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싶었는데요. 손이동서에게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제 한 일에 대해선 정말 미안했는지 저한테 사과를 다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앞으로는 가족들하고 술 마실 때 적당히 드세요. 어제 식구들이 형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진땀 뺐는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요. 아이들 장난감은 마음으로 받은 걸로 생각할 테니까 굳이 백화점까지 안 가셔도 돼요. 에이, 아직 화가 덜 풀렸구만. 생각해보니까 조카들 장난감을 한 번도 안 사다 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내가 마음먹었을 때 사주려고 하는 거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다이소 싸구려 장난감 가지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더라. 찌질하게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사줄 때 백화점으로 나와. 손이동서는 술이 깼어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저한테 찌질하다고 하고 우리 애들 장난감이 다이소에서 산 거라고 개무시를 했는데 이참에 참교육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형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몰라도 우리 애들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백화점에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 사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나갈 테니까 백화점에서 봬요. 저는 몸도 마음도 피곤하긴 했지만 손이동서를 이대로 두다간 안 그래도 저를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는 판에 돈까지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백화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손이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과 신발, 가방으로 무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턱을 치켜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상시 쌍둥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전동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쌍둥이라서 전동차도 2대가 있어야 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살지 말지 갈등을 했는데 손이동서가 먼저 나서서 사준다고 하니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려던 전동차가 독일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제품이라 전동차 한 대당 50만 원이 넘었고 2대를 사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손이동서는 이 정도까지 돈을 쓸 줄은 몰랐는지 전동차 가격을 보고 주춤하더라고요. 형님, 아무래도 이건 비싸서 안 되겠죠? 평상시 쌍둥이들 사주려고 눈여겨봤던 건데 아무래도 형님이 사주시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손이동서는 꼴에 자존심을 부리겠다며 카드를 저에게 건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참나, 내가 동서처럼 찌질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했잖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조카들한테 이 정도 사주는 건 껌값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많은 상품에 100만 원 투자하면 그 다음날 배로 불어있는데 이 정도 사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동서는 주식한다는 사람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지? 내가 일러준 상품에 투자하라니까? 내가 돈 벌게 해준다고 했잖아. 손이동서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며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저한테 찌질하다면서 계속 비하를 하니 저와 저희 아버지 정체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만 같아 지갑 속에서 명함을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말한 상품이요. 그 회사가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거기 명함에 보이시죠? 그동안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형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 상품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버지께서 주식 증여를 해주셔서 지분이 20%가 넘은 상태라고요. 주식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알아들으셨겠죠? 손이동서는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요. 한참 뒤에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기 내가 투자한 식품회사가 동선의 친정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야? 어제 내가 핸드폰 보여줬을 때 말해줄 수 있었잖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굳이 이야기해요. 그냥 형님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죠. 저도 한동안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지분만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 말씀대로라면 꽤 돈을 벌었겠네요. 손이동서는 제 말에 어버버 했는데요.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 저한테 팔짱을 끼고 딱 달라붙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었네. 우리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자. 지분이 20%나 되면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대체? 이거 우리 조카들 선물은 내가 사주기로 한 거니까 계산할게. 손이동서는 저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저는 속으로 속물 같아 보이고 돈 때문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손이동서가 저희 아이들 전동차를 굳이 2대씩이나 사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필요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았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사실은 나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다이소 가서 쇼핑한다. 다이소에 은근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은 거 있지. 어떤 것들은 백화점 물건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찐 부자들은 돈 아낀다고 다이소 가지 굳이 백화점을 가진 않아. 알고 보니까 우리 동서가 찐 부자라서 그동안 다이소에서 애들 장난감 사줬던 거구나. 참 사람이 검소하고 겸손해요. 제가 다이소 쇼핑했다면서 찌질하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는 본인도 다이소에 자주 다닌다면서 알랑방귀를 끄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손이동서는 시댁에서 만날 때면 저한테 손윗사람 노릇하느라 시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 판에 시집살이를 시켰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본인한테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걸 기대하는지 시집살이는커녕 본인이 나서서 시댁 일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시댁에 가면 몸도 마음도 편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진작에 손이동서한테 저희 아버지나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재력이 이렇게나 좋은 건 줄 몰랐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